안녕하세요. 세상만사 리뷰입니다. 오늘은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리시맨은 2019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이 됐고요.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장들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마피아나 깽단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갱스 오브 뉴욕이나 좋은 친구들이나 이런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조 페시 같은 거의 뭐 신들의 영역에서 연기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피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피아와 함께 미국의 노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주인공들 중에서 딱 집어서 주인공을 얘기하자면 이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가장 비중을 또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알파치노입니다. 이 알파치노가 누구를 연기를 했냐면 미국의 노동운동가이자 전미 트럭 운송 노조 위원장 지미 호파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 지미 호파 연기를 이 알파치노가 연기를 한 건데요. 이 지미 호퍼가 1975년 7월 30일 날 실종이 됩니다.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게 지금 이 실종된 지미 호퍼가 75년에 실종된 지미 호퍼가 아직도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미제 사건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내용 미국 노동운동가이자 전미 트럭 운송 노조 위원장인 지미 호퍼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 영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실화에 근거하고 있고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들 195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를 살았던 마피아 두목들과 그와 관련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주변 인물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요. 일단 지미 호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씀드리자면요. 이 전미 트럭 운송 노조, 줄임말로 팀스터즈라고 하는데요. 이 팀스터즈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미 호퍼가요. 이 사람이 1957년에 전국 조직 회장으로 선출이 된 다음에요. 1960년대 초반에 팀스터즈 그러니까 노조원의 숫자를 약 200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대규모 조직으로 확산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대한 대규모 조직으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나 창고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게 해서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1964년에 전국 마스터 화물 계약을 체결을 해서 트럭 운전자들에게 표준화된 임금과 복리 후생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킨 사람이 이 지미 호퍼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노동운동사의 이제 이정표라고 할 만한 사람이고요. 노동운동가들 중에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존재가 바로 지미 호퍼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지미 호퍼를 어떻게 말하냐면 1950년대에 60년대에 대통령을 찜쪄먹을 정도로 비틀즈보다 더 유명했고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프랭크 시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가 프랭크 시런 역할을 했는데 이 프랭크 시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피아 조직의 넘버 2인 사람이자 킬러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요양원에서 구술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번째 시작이 이 로버트 드니로의 가 구술, 회상 하는 회고록을 얘기를 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요. 요양원에 있는 다 늙은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자기를 취재를 온 그러니까 구술 회고록을 받아쓰러 온 그 사람한테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하는 나레이션으로 첫 장면이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프랭크 시런이 자기가 마피아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자기가 마피아 조직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구술을 해서 했던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I heard you paint houses예요. I heard you paint houses가 무슨 뜻이냐면 듣자하니 자네가 집에 페인트 칠을 한다던데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페인트는 뭐 진짜 페인트가 아니라 사람 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 네 손에 피칠갑을 하고 다닌다며 이런 얘기예요. 너 그렇게 사람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을 잘 죽인다며 내가 그렇게 들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킬러 암살자에 대한 은어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크 시런이 이 사람인데요. 프랭크 시런이 자기의 마피아 생활에 대한 회고를 한 거 그것을 이제 찰스 브렌트라는 사람이 작가가 이제 받아 적어서 이 책이 나온 거죠. 이 영화는 I Heard You Paint Houses라는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 프랭크 시런,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프랭크 시런의 그 나레이션, 회고, 구술로 영화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랭크 시런이고요. 이 사람이 지미 호파입니다. 지미 호파 역할은 알파치노가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마피아 조직원 킬러인 프랭크 시런과 지미 호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러셀 버팔리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러셀 버팔리노가 마피아 두목인데요.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그 지역 북동부까지 다 움켜쥐고 있었던 마피아 조직 보스인데 이 러셀 버팔리노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사람입니다. 이 러셀 버팔리노 역할은 조 페시가 있습니다. 이 조 페시는 나홀로 집에서 그 도둑으로 나왔던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이 조 페시라는 배우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마피아와 노조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관계를 가지게 됐을까? 지금부터 이 영화 아이리시맨의 감상 포인트를 통해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첫 번째, 미국에서 마피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미국의 마피아의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프랭크 시런이라는 그 마피아 조직원이 바라본 미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자체가 그 마피아 조직원 킬러인 프랭크 시런이 회상을 하는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마피아의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제 마피아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왔다고 해요. 그 지역의 시칠리아에 있었던 범죄 조직을 마피아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일단 시칠리아에서 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마피아가. 근데 미국으로 이 마피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이민의 물결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이민사를 보면 이걸 A Wave of Immigr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에 유럽의 어떤 특정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제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에 아일랜드에 이제 감자 역병이 돌면서 주식이 감자잖아요. 그래서 그 감자 역병이 돌면서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감자 기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감자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굶어 죽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19세기 말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을 오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에는 이탈리아인들이 이민을 오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이민을 오고 그 다음엔 독일인들이 이민을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니까 그런 식으로 인구가 채워진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들어진 게 청교도들 그러니까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개신교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을 되게 싫어합니다.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 그러니까 썩고 부패한 카톨릭으로
로부터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와 청교도의 나라라는 그런 이념적인 사상적인 종교적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싫어합니다. 초창기에는 이 시대에는 특히 더 카톨릭을 싫어했고요. 근데 아일랜드가 카톨릭 나라고요. 이탈리아도 카톨릭 나라입니다.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엄청나게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일랜드가 대기근 굶어 죽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특별히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냥 정말로 오로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거든요. 살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특별히 가난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오자마자 거대한 그 하층 노동자층으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특별히 가난했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또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 특히 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싫어했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각 가게마다 가게 문 앞에다가 노 아이리시, 노 블랙스, 노 도그스 하고 아일랜드인 출입금지라는 명판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걸어 놓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민자의 나라에서 마피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민자의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질서도 지켜야 되고 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를 해결을 해줄 해결사가 필요를 했던 거예요. 질서도 잡아주고 치안도 좀 잡아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대한 깡패 조직이 자리 잡고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좀도둑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깡패 조직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좀도둑이나 이런 소매치기를 하게 되면 아주 작살이 나거든요.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피아라는 것은 이민자 사회가 그 중앙정부나 공식적인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스스로 해결할 때 그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마피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해주기도 하고 형편이 딱하고 어려우면은 돈을 안 받고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민심과 여론도 같이 얻게 되고 그런 등등의 역할을 했던 게 마피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의 토호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마피아가 초창기에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피아가 어떻게 해서 아주 거대한 기업형 범죄 조직이 되느냐 이제 그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기는 1919년에서 1933년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아예 못하게 이제 막는 그 법이 시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 이 마피아들이 주로 그 술집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금지를 하니까 마피아들이 자기들끼리 조직을 이뤄서 밀주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운수하고 이거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박과 매춘까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밀주 그러니까 술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운반도 못하게 하는 그런 금지된 시기에 마피아만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맥주 한 병에 100원, 200원이었던 것이 그 가격이 몰래 하게 되고 금지하게 된 거니까 한 병에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급속도로 거대 자본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게 되기 때문에 그 살인, 청부살인, 갈취, 약탈 이런 게 아주 빈번하게 자행되게 되죠. 이 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일상화하는 그런 일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금주법 시대에 마피아가 어마어마하게 자본을 모으면서 그렇게 그 음지에서 모은 자본이 바로 이제 제도권에 있는 경찰과 정치인들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도권도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밀주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걸로 굉장한 돈을 벌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형 범죄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장한 마피아 대표 조직들이 시카고 마피아, 이제 시카고 아웃핏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목이 유명하죠. 알카포네라고. 이 사람이 알카포네인데 얼굴에 흉터 자국이 있죠. 그 흉터가 스카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스카페이스예요. 이 스카페이스 알카포네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이 사람 뭐 잘 알려진 마피아 두목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도 했냐면 무료 급식소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행만 일삼으면, 악행을 일삼는 거는 자기의 조직을 커나가기 위해서, 밀주 판매 조직이 커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막 이제 살인을 하고 암살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제 협박 갈취를 한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서는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급식소를 크게 운영을 하고 노숙자들도 많이 돌봐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민심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우유 유통 사업을 이 사람이 했는데 뭐 술은 자꾸 감시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또 다른 걸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우유 같은 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유를 살균 밀봉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살균 밀봉을 해서, 우유는 신선 제품이어야 되니까 술처럼 오래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우유의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유통기한을 표시를 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거를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내 제품만 좀 독점적으로 좀 팔아야 되겠다 해서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우유에다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법을 만들도록 이 사람이 강제를 해서 그때부터 우유의 유통기한이 표시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독특한 이력이죠. 우리가 먹고 있는 우유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게 이 시카고 마피아였던 알카포네가 만든 그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또 성장한 대표 마피아 조직 중에는 뉴욕의 마피아 패밀리가 있는데요. 이 뉴욕의 파이브 마피아 패밀리가 영화 대부의 모델이 된 이탈리아계 마피아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퍼플갱, 클리블랜드의 마피아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의 북동부에서는 러셀 버팔리노,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러셀입니다. 러셀 버팔리노가 이제 이탈리아계 마피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리시맨에서 나오는 그 마피아 보스가 이 사람이죠. 러셀 버팔리노. 뉴욕의 5대 마피아 패밀리하고 협력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마피아와, 세 번째로는 마피아와 케네디 가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케네디 가문이 아이리시맨입니다. 즉 아일랜드계 이민자가 그 케네디 가문이죠. 이 아일랜드계 이민자인데, 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 패트릭 조셉 케네디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출생은 미국에서 했는데 이제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힘이 없고 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패트릭 조셉 케네디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대요. 그래서 온갖 가지 고생을 하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주류 수입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인연을 맺어서 일을 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일랜드 이민자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도 하고 하원의원도 하는 그런 정말 입지전적 인물이 된 거죠. 패트릭 조셉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요. 그리고 아들 조셉 케네디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하버드대를 들어가고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은행이나 주식 같은 금융 투자로 거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패트릭 조셉 케네디가 주류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아들은 이제 금융, 은행, 투자 사업으로 또 굉장한 부를 이루고 미국 민주당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 하다가 주 영국 대사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를 이어서 미국 민주당 정치권에서 아주 그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 맥을 이어서 이제 아들 존 F 케네디가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패트릭 조셉 케네디와 조셉 케네디 이 두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가 금주법 시대예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이룬 거죠.
그래서 마피아와의 결탁 의혹이 끊임없이 있었고 마피아 쪽에서는 그런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케네디 가문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우리 마피아하고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거대한 부를 축적을 한 거다라고 마피아 쪽에서는 그런 증언이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물론 케네디 가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존 F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죠. 이 케네디 이사 존 F 케네디하고 로버트 케네디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또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자이기도 한 그 상태에서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한 거죠. 근데 이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지미 호파를 이제 수사하려고 기소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미 호파가 그 케네디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닉슨 대통령한테 정치자금,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요. 이제 그 케네디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범법에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하지만 지미 호파 쪽에서는 지미 호파가 케네디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금수저라고요. 저런 금수저 부자들은 믿어도 되지만 부자의 아들 딸들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인생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로버트 케네디가 지미 호파를 수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케네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케네디 당선과 마피아에 대한 얘기도 에피소드로 계속 등장을 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시카고 마피아 보스 샘 지앙카나가 이제 증언을 한 건데요. 일리노이 주에서 케네디가 대선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투표를 조작을 해서 투표 조작 그러니까 부정선거 투표 부정투표를 해서 그 케네디를 당선시키도록 마피아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을 했냐면 쿠바의 카지노 사업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쿠바의 카지노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 마피아들이 쿠바에 카지노를 만들기 위한 그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쿠바에. 이거 영화 대부에서도 나옵니다. 영화 대부에서도 이제 그 알파치노가 그 쿠바에 가가지고 이제 막 그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쿠바에다가 카지노 사업을 이제 마피아가 하기로 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막 건설도 하고 막 이랬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나와서 정권을 잡으면서 마피아들 사업이 다 몰수를 당합니다. 피델 카스트로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마피아들은 거기에 들어간 돈과 자본과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이제 돌려받아야 되냐, 저걸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케네디를 마피아가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케네디가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해서 마피아가 투자해 놓은 그런 카지노 사업을 되찾게 해주기로 그런 미략과 연결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케네디와 마피아의 서로 거래였다는 거죠. 이 거래가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마피아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완전히 근거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인가 케네디가 의회의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미국 해병대를 동원을 해서 쿠바의 피그스만을 침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1년 4월에 미 해병대를 쿠바에 이제 침투를 시키죠. 그런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피그스만에 침공한 이 침공 사건이 실패한 거로 인해서 이 마피아들이 이제 그 케네디를 원래 케네디가 정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케네디를 보호를 해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이 케네디가 약속을 지키게 되지 못하게 됐죠.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에 실망을 해서 마피아가 케네디를 죽였다는 설도 있고 또는 케네디의 그 보안, 안보, 안전을 경호하는 것을 마피아가 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정적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피아가 이제 전국구 미국에서 전국구로 이제 조직화되는
일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 1949년에 이제 미국이 전국에 장거리 전화를 가설을 하고요. 1950년에는 전국에 대륙횡단 고속도로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국가적 인프라 사업에 마피아들이 진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마피아 자금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쿠바의 카지노 사업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지노 사업이 실패를 한 거를 라스베가스 카지노 사업으로 돌립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사업에 이때 음주 도박을 이제 합법화해서 라스베가스 시티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마피아 자금이 대거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마피아 자금이 대거 들어가는 데에 이제 지미 호파 1955년에 지미 호파가 그 노조에서 만든 중앙연금 기금이 있어요. 이제 이 연금 기금도 지미 호파가 만든 기금인데 이 기금을 마피아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걸로 이제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왜 생겼냐면요. 이 지미 호파가 노조를 대규모로 조직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규모로 조직화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이런 과정에서 마피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마피아의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이제 노조의 경쟁자나 기업들을 압박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마피아의 폭력적인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당신이 듣건데 집에 페인트 칠을 잘한다면요, 너가 킬러라며. 그러니까 마피아의 킬러들을 사용해서 노조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또 노조 내부의 경쟁자들도 제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노조의 규모를 대규모로 이제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노조에 택시 노조가 있는데 이 택시 노조가 이제 이 운송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제 걸림돌이 된 거죠. 대규모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의 택시 노조가 중앙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마피아를 동원을 해서 이 택시 회사에 가서 택시를 전부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마피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부폭력, 청부살인 이거를 이제 마피아가 해주고 이 노조는 그 대가로 노조의 연금을 마피아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는 그 정부와 대기업들이 그 다음에 기업 측에서 그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을 동원하고 막 노조를 향해서 총을 쏘고 막 이러던 때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노조를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했던 때라서 이 노조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렇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지 우리도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마피아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런 폭력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폭력, 청부살인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응적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정부랑 기업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를 파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대응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조와 마피아의 유착관계가 이제 심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마피아가 이제 노조를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노조가 부패되는 전통을 이 마피아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가 노조를 장악을 해서 노조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 노동자 노조 같은 경우에도 항만 노동자 노조에 이제 마피아가 침투를 해서 마피아 조직원들이 노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을 하면서 이제 이 마피아 노조원을 통해서 이제 화물 도난, 뇌물, 강제노동 뭐 이런 거를 이제 노조가 하게끔, 왜냐하면 노조원이 마피아 조직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노조의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마피아는 1980년대 이후로는 이제 마피아가 이제 대대적인 검거를 하기도 하고 마피아 내부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80년대 이후에는 좀 정리가 되고 사라지는데요. 현재까지도 마피아의 그 영향력이 남아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신규 고용자의 18%가 마피아하고 연계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마피아와 연계가 돼 있으면 노조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에 대한 감시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 시카고 아웃핏 알카포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50년대 70년대 시카고 노조의 3분의 1을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노조의 부패를 막고 감시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 기관들이 있고 법률과 제도들이 있어서 노조의 부패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미 호파와 마피아가 이제 정말 그런 관계,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느냐. 1955년에 지미 호파가 연금 기금을 설립을 하고요. 주식이나 채권 대신에 고위험, 이 연금으로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마피아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호파는 이 관계를 통해서 노조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호파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방해물들을 마피아가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호파는 노조의 권력을 유지를 합니다. 마피아는 호파한테 받은 이 연금 기금을 자금 세탁을 하고 카지노 확장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아주 유용한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60년에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서 반부패 조사를 하면서 지미 호파를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고 그 결과 67년에 연금 기금을 횡령,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13년형을 받습니다. 지미 호파가 그렇게 받았는데요. 근데 지미 호파는 케네디 가문과 케네디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를 너무너무 증오하고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자식들은 믿어서는 안 된 쓰레기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지미 호파의 인생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리차드 닉슨한테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과 선거운동 자금을 보내줬었어요. 나중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71년 12월에 리차드 닉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면을 해줍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그리고 그 결과 이제 13년형을 받았지만 4년 9개월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노조위원장으로 이제 복귀해서 재집권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화 아이리시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의 이제 중반부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이제 계속 출소한 지미 호파가 다시 노조위원장으로 재복귀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는데 그 4년 9개월 동안에 지미 호파의 반대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은 지미 호파인데 그 부위원장과 그 다음에 다른 노조 지부장과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피아가 다시 이쪽에 붙고 지미 호파의 반대쪽에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미 호파가 재집권하려는 걸 저지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미 호파가 이제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내가 만든 노조에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데 너네들이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하냐 하면서 계속 실랑이가 벌어져요. 계속 알력 다툼이 벌어지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미 호파 반대파들과 손잡은 마피아와 그 실랑이를 벌이는 그 사이에 지미 호파가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룬 게 바로 이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이 지미 호파, 알파치노가 연기한 지미 호파와 러셀 버팔리노, 조페시가 연기한 러셀과 그 다음에 프랭크 시런,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프랭크 시런,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유심히 보면 이 영화의 그 영화를 감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 프랭크 시런과 지미 호파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러셀입니다. 그리고 러셀과 지미 호파의 관계가 서로 이제 유용한 관계로 서로 사이가 좋았죠. 근데 지미 호파가 감옥에 4년 9개월 갔다 오는 동안에 요 둘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프랭크 시런 입장에서 프랭크 시런이 아이리시맨이니까 이 영화 제목이 아이리시맨이잖아요. 아일랜드계 이민자인 이 아이리시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리시맨이 상징하는 거는 이 사람은 하층민이고요. 그 다음에 흑수저입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보스인 마피아 보스인 이 사람은 이탈리안이잖아요. 이탈리아계 마피아의 보스잖아요. 근데 이제 프랭크 시런하고 러셀하고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도
이 프랭크 시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활동했던 지역이 이탈리아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을 그 보병으로서 이제 참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원래 이제 포로들은 총살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들을 관리하고 귀찮고 힘들면 그냥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 와중에 그런 일들이 명령을 받으면 자기가 꺼리낌 없이 그 포로들을 그냥 죽이고 사살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이력을 이 러셀이 알게 되고 또 이탈리아어도 잘하고 2차 세계대전 참전해서 사람 죽이는 일에 별로 꺼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했던 사람이고 조직의 명령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고 토를 달지 않고 의문을 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프랭크 시런을 픽업을 해서 마피아 조직원으로 키워주고 암살의 일거리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의 2인자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에요. 이 프랭크 시런이. 그래서 이 흑수저이자 하층민인 아웃사이더가 어떻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프랭크 시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러셀이 지미 호파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미 호파는 이제 이 프랭크 시런한테 통화를 할 때 내가 듣기로 네가 사람을 잘 죽이는 킬러라는 걸 내가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I heard you paint houses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지미 호파입니다. 지미 호파가 그렇게 프랭크 시런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너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 킬러라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많은 노조원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고 이건 미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인데 이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에 네가 같이 동참을 할 거냐. 내 사람이 되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명예 단지 사람 죽이는 그 쓰레기 같은 킬러 역할에다가 굉장한 역사적인 명분을 이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지미 호파가. 그래서 프랭크 시런한테 명예를 준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미 호파가 프랭크 시런을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도록 해서 노조 지부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조 지부장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도 생기죠. 그러니까 단지 그 러셀 밑에 있으면 그 마피아 조직의 2인자로서 그냥 킬러로서 사람 죽일 때마다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킬러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미 호파가 나타나서 노조 운동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명분, 도덕적 명분을 이 프랭크 시런한테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프랭크 시런은 개인적으로는 이 지미 호파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격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둘이 아주 꿍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지미 호파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 조직적으로는 러셀의 명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지미 호파와 러셀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이 프랭크 시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요 관점으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영화의 구조를 알고 이 영화를 감상하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냐면요. 프랭크 시런이 회고하면서 구술, 나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고 구술을 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죠. 그걸 이제 작가나 이제 취재하는 사람이 받아 적는 거죠. 구술하는 거를. 그 시점이,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회고하고 나레이션 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인데, 거기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돌아가서 회상을 하는 그 시점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가. 하나는 거대한 틀의 이제 기본 구조가, 기본 과거가 이겁니다. 디트로이트,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디트로이트까지 3일간 자동차로 여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한 가지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디트로이트에 있는 러셀의 사촌 딸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트로이트에서 또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이게 거대한 하나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 회고를 하면서 구술하는 시점이 그 러셀과 프랭크 시런이 필라델피아에서 디트로이트까지 가는 3일간의 자동차 여행이 거대한 하나의 과거 시점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동선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이제 프랭크 시런이 구술을 하는 그 시점부터 영화가 시작되는데, 맨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는 시점에 같은 화면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처음에 시작하는 화면과 끝나는 화면이 같아지죠. 그 구술하는 시점, 회고하는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구술하는 그 과거의 특정 시점이 필라델피아에서 디트로이트까지 가는 3일간의 여행을 얘기를 하는 게 거대한 그런 과거의 시점이에요. 그게 하나의 과거의 시점이고, 디트로이트에 도착하면 결혼식 말고 특별한 어떤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러셀과 프랭크 시런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러셀의 명령을 받아서 프랭크 시런이 어떤 암살 사건을 저지르고, 그런 얘기들이 중간에 꾸준히 나옵니다. 그리고 프랭크 시런이 지미 호퍼를 만나게 되는 일, 계기, 그리고 지미 호퍼와 함께 겪었던 일들, 그러면서 그런 중간중간에 에피소드가 교차 편집되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화를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프랭크 시런의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패기인데요. 프랭크 시런이 이제 딸이 이제 셋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패기입니다. 이 패기가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딸이 아빠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감독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영화를 감상을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화 아이리시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